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외교부 라틴 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틴 아메리카 협력센터 김은하 연구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전문가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 2부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중남미 영화, 드라마의 특징, 그리고 숨겨진 명작 등에 대해 재밌게 토론을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회는 코미디언 김성원 님께서 진행해 주시고요. 박진영 프로그래머님, 박정원 교수님, 오동진 영화평론가님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십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전문가님들께서는 되도록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약 10분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를 소유하신 우리 김은하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틴 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움 2부 중남미 영상 콘텐츠 전문가 토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MC로 또 재밌게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저는 현재 코미디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개그맨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이쁘게 메이크업도 받고 왔는데요. 김은하님께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미리 얘기만 해주시다면 제가 한 30분 정도 더 자고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님. 농담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MC를 맡게 됐고요. 제가 대본을 중간중간 보니까 조금 웃길 수 있는 포인트가 없더라고요. 조금 좀 진지한 토크가 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지금 몇 개 좀 개인기를 보여드리고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입으로 색소폰을 부는 걸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만들려고 한 7개월 정도 연마를 했는데요. 바로 아기 울음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흔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 플라스틱 노란색으로 된 닭 인형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제가 그거를 한번 빙의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MC 김성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중남미 하니까 또 제가 그 멕시코에서 한 11년 정도를 살다 왔기 때문에 저를 또 이렇게 섭외를 해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게 그러면 스페인어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Buenas tardes, me llamo Rafael. Mucho gusto de conocerlos y estoy muy orgulloso de estar aquí en este evento. Muchísimas gracias. 감사합니다. 네. 짧은 스페인어였습니다. 좋습니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2023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들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요. 여러분들 기분을 조금 헤아려 드리기 위해 오늘 외교부에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중남미 여행을 영상 컨텐츠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아주 멋지고 잘생기신 우리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스페인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보다 스페인어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저가 이렇게 사회자님이 하신 개인기를 제가 할 수 없어서 대단히 제가 보여드릴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같이 연습 다 했는데 발뺌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남미 지역 작품을 국제 영화제에서 선정 소개하고 있는 박진형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마찬가지 중남미 장르 영화들 중심으로 선정해서 매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평론가 오동진이고요. 스페니쉬 한마디도 못하고 중남미 잘 모르고 그냥 쿠바 영화를 좀 알아서 아마 제가 초청을 받은 것 같은데요.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분을 모시고요. 중남미 영상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남미. 우리나라의 정반대편에 위치한 중남미 지역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박정호님, 중남미는 어떤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륙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중남미는 태평양을 우리 마주보고 있는 반대편 대륙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멕시코, 중미 7개국, 그다음에 카리브 13개국, 그리고 남미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3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서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고, 뭐 네덜란드나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3개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식민지를 경험하고 있어서 이제 국가를 뛰어넘는 어떤 유대감이나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중남미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적으로는 이제 중남미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라는 명칭을 갖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공유하는 지점이 많고 언어적인 동질성, 유사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남미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다양한 성격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의 밀림에서부터 파타고니아의 빙하까지, 그리고 또 안데스 고원에서부터 카리브 해변까지 아주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종적인 측면에서도 뭐 백인, 흑인, 메스티소, 아시아인들로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원주민들, 그리고 또 인구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예를 들면 멕시코와 브라질 같은 나라는 인구 1억의 좀 큰 경제적 규모와 인구와 넓은 국토를 갖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 뭐 카리브 국가들은 주로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미는 아주 조금 작은 나라와 인구 수도 상대적으로는 적습니다. 사실 상당 기간 동안 중남미는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먼 정반대편의 대륙, 지구 이제 먼 지역으로만 이제 인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열흘 전에 우리나라와 월드컵에서 첫 경기를 한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게 지구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끝까지 나오면 대한민국이 나온다고 그런 걸 가르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먼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밀접한 또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국 전쟁에서는 이 콜롬비아가 상당한 많은 군인들을 우리나라에 파병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주 뭐 매일 마시는 커피나 자주 즐겨 있는 와인들이 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기도 하고, 지식이나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을 산업시설 같은 경우들을 이전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K-팝이랑 K-드라마 이런 한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TS의 아미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 그 다음이 브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특히 2022년은 라틴 아메리카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중남미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중남미 15개국 국가와 우리나라가 수교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사도 펼치고 있고 이 행사도 아마 이 기획의 일환인 것 같고요. 실제로 멕시코의 어떤 세계 연극 축제나 아니면 올해 콜롬비아의 국제도서전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초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쿠바 영화제, 아르헨티나 영화제가 개최되었고 또 다른 한편은 아즈테카 내전이 국립 박물관에서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나라랑은 또 다르지만 이런 밀접한 관계들로 볼 때 또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0년 우정을 넘어 미래의 동반자로 외교부 라틴 아메리카 협력센터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진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을 정도로 오늘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조금 전 박정원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듯이 한국 중남미 15개국이 수교 60주년이라고 들었는데요. 수교 6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토큰 콘서트는요. 지금 현재 뒤를 보시면은 지금 촬영을 또 이렇게 카메라 세대예요, 여러분. 네, 큽니다. 스케일이 커요. 외교부 중남미국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사실을 오늘 여기 도착해서 알게 됐습니다. 유튜브 업로드가 된다고 했었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K-pop 아이돌처럼 좀 약간 멋지게 입고 왔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내 피땀 눈물 이런 걸 못해서 조금 아쉬워요.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진영 프로그래머님, 이렇게 앞서 박정원 교수님께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프로그래머님께서 보시기에 중남미 영상 콘텐츠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그리고 중남미 지역만의 공통적인 특징과 차이점이 있다면요? 지금 박정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국가와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인데 중남미 영화의 특징이 뭐냐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 영화의 특징이 뭐냐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렇죠. 것 같아서 조금 난감하긴 하지만 제가 중남미 작품도 선정을 하고 또 유럽 작품도 같이 선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다르죠. 중남미 영화들도 하다못해 콜롬비아 영화만 봐도 네. 북쪽, 중앙, 동서, 남쪽 어디서 촬영하고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소재도 다르고 톤도 다르고 하물며 중남미 이제 멕시코까지 포함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몇 가지 특징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거는 굉장히 사회비판적인 영화도 많고 대중적인 영화도 많은데 어떤 따뜻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이제 북유럽이나 네네. 동유럽 영화를 보면 굉장히 차갑고 사회 비판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건조하고 염세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어떤 톤들이 좀 지배적인데 최근에 이제 중남미 작품들을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공감하기 쉬운 혹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좀 감정들 이웃에 대한 정의라든지 여전히 이제 가족이나 이런 그런 친밀한 관계들에 대한 그런 강조들이 좀 영화에 다양하게 녹아 있어서 그런 점들은 좀 공통점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차이점은 아무래도 지역 안에서도 사실 그 영화 강국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중남미 5대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렇게 이제 5개 국가에서 영화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차이점은 아무래도 그 얼마나 좀 국가들의 지원이 잘 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각각의 시기에서 어떤 해는 콜롬비아 영화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어떤 해는 아르헨티나 영화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매년 이제 가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좀 이유를 찾아보니까 국가 주도 영화 진흥 기구들 그 다음에 자국 내 젊은 영화 학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영화 학도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창작 에너지가 굉장히 이렇게 들끓는 그런 시기에 각국의 영화들이 좀 주목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에너지의 핵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공통점에 대해서 좀 공감이 가는 게 정이 많아요, 정말. 네, 중남미 분들 정이 많고 정말 가족에도 강하고, 아직도 제가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의 어머님이랑도 아직 문자를 주고받거든요. 왓츠앱으로 잘 지내냐고. 그럴 정도로 정말 그런 약간 정이 많은 분들인 것 같아요. 영화인들도 정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다르거든요, 만나면. 네, 맞습니다. 우리 오동진 평론가님도 중남미 영화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중남미 영화는 이렇다라고 생각되는 특징이 있다면요? 사실은 우리가 중남미 영화 자체보다는 중남미 출신의 감독 작품들을 많이 보는 셈이죠. 김성원 씨가 잘 아실 것 같은데 멕시코의 3대 감독, 할리우드에 진출한 네네. 누구죠? 감독님이요? 네, 이냐리투? 그렇죠. 네. 또, 델토로 감독. 네, 맞아요. 또 네. 성원 키엄? 그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김성원 씨가 잘 아시고 전문가다우신데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가 있고, 기레르모 델 토로가 있고, 네, 맞습니다. 알폰소 쿠아론이 있죠. 네, 그래서 할리우드에 이제 진출해서 뭐 아카데미 감독상, 작품상 다 탄 그런 멕시코 출신 감독들이고요. 이들이 만드는 영화들이 세계에 많이 알려져서 마치 멕시코 영화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할리우드 영화죠. 많은 감독들이 그렇죠. 브라질의 월터 살레스도 사실은 브라질 자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은 브라질 바깥의 얘기를 통해서 알려진 셈이 되고요. 아르헨티나의 산타 상그레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알레한드로 호도롭스키 이런 감독도 사실은 감독을 하는 거지 작품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중미 쪽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주의적 이념 스펙트럼이 좀 있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나 쿠바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주의와 더 깊이가 관여되면 우리랑 좀 멀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멕시코의 5대 강국들이 대부분 교육 관계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외교적 관계가 두터워질 때 영화들이 많이 알려지긴 하는데 그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좀 멀어졌던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미 영화의 특징은 중남미 영화의 특징은 따뜻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기선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역사적으로 굴곡이 많은 동네라 많은 국가들이고 그래서 이념적인 문제나 사회 비판적인 얘기를 다 다룬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 중남미 역사 다 굉장히 개성이 강하잖아요. 니카라과도 그렇고 반군과 혁명의 역사들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우라를 좀 알면 중남미 영화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더 잘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우리가 좀 약간 금기시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영화가 글로벌화되고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블루칩은 아세안과 중남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세안보다 중남미가 좀 어려운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쪽은 익히 우리가 익숙한 곳인데 예컨대 페루 이런 데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막을 달아주지도 못하고 문맹률이 높아서 그걸 다 사실 더빙을 해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컨텐츠에 대한 제작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지역에 맞게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다 잘 탐지해서 한국의 작품들 또는 아시아의 작품들이 많이 상륙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교류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이 이상한데 제가 아니요, 너무 엉뚱하게 돼버렸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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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앞서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요즘 중남미 영상 콘텐츠가 예술적 성취에 비해 대중적으로 좀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남미 영화나 드라마를 얘기하면 보통 정말 대부분이 마약,
범죄 등을 소재로 한 컨텐츠를 또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도 봤지만 그 나르코스 미드고 또 영화는 시카리오 등등. 오늘 막 총기, 마약, 이런 쪽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중남미를 위험한 지역으로만 우리 모든 분들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남미 콘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재를 다룬 또 작품들도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화가 많은데 왜 중남미 문화는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만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까? 박정호님, 이건 한국에서만 국한되는 현실인가요? 글쎄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양한 방식의 OTT 플랫폼으로 그 우리가 어떤 그 영상 콘텐츠나 영화 등을 직접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네네.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영화나 아니면은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미국이나 유럽 이렇게 중심부를 통해서 경유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에 대한 이미지나 중남미에 대한 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뭐 미국이나 헐리우드의 입맛에 맞는 혹은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재미있을 법만한 혹은 흥미를 끌 법할 만한 소재들이 이제 그를 발굴하고 이제 내보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심부나 헐리우드나 미국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이게 다 전 세계로 퍼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 영향력 아래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우리의 경우나 아니면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라틴 중남미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나 아니면 그런 영상 콘텐츠가 이제 그런 틀 안에서 갖고 왔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인에서 만들어진 중남미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왔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정리해가지고 한 4가지 범주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중남미의 경우 어떤 비서구적인 거, 그다음에 어떤 비문명 어떤 서구적인 문명이 아니라 어떤 유구한 역사와 신비한 어떤 문명을 간직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뭐 마야나 뭐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을 간직한 곳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고 이제 그곳에 살고 여전히 그런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러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라틴 중남미가 많은 경우 뭐 원시적이거나 야만적인 그런 부분으로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반면에 정반대로 이제 뭐 자본주의 문명의 대안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공간으로 그러니까 지역으로 생각되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그 헐리우드 영화제 개봉된 그 블랙팬서 2 와칸다 포레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야 문명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런 지점에서도 이제 그런 그 어떤 신비한 어떤 그 문명을 가진 그런 고대 문명을 가진 곳으로 그 재현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이국적으로 이제 묘사가 되죠. 이국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국적이고 이제 이국적인 자연 환경과 아름다운 풍광이 그려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구 월드컵을 볼 때도 이제 브라질이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환호하고 열정적이라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어떤 섹스 심볼로 영화 속에서 많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라틴 러버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하면은 열정적이고 관능적인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 다른 한편으로는 뭐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가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뭐 가난, 저개발, 불평등, 독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사회가 운영되고 그런 식에 의해서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이제 재현이 되고 또 그 반면에서는 또 재미있는 것이
이제 그런 어려운 가난이나 불평등이나 아니면은 빈곤, 그 독재나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라틴 아메리카가 20세기의 이데올로기 실험장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데올로기나 이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출하는 저항과 혁명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근데 아까 사회자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이제 최근 10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컨텐츠가 굉장히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제 범죄와 어떤 마약, 폭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약간 마약의 온상으로서 이 미국이나 이런 쪽에 어떤 마약을 팔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또 우리나라를 펼쳐가고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이 시리즈 우리나라 수리남의 경우도 사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이미지를 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약간 수출한 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범죄와 마약의 이미지는 어떤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면에 어떤 깊이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일면적이고 어떤 선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서 중남미 영상 콘텐츠가 국내 및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현상을 아주 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최근 국내에서 개최한 세계 영화 주간, 중남미 영화제 등의 영화제에서는 이러한 한계성을 깨고 다양한 장르의 중남미 영화들을 소개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대중에게 그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박진영님,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을 해보는 거가 중요할 텐데 네. 크게 한국에서 소개되는 중남미 영화는 아주 대중 영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이 봐도 웃고 즐기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코미디나 드라마. 그 다음에 이제 국제영화제 등을 통해서 소개되는 소위 얘기하는 예술영화 쪽이 있을 텐데 대중영화 쪽은 확실히 말하자면 이 문화 블럭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중남미, 멕시코를 포함하되 이제 이베리아 반도까지 포함하는 요 이베로 아메리카 요 문화 블럭에서의 시장 공략에만 여전히 집중을 하고 있는 행태가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중남미 영화 말하자면 영화 시장이 있어요. 벤타나수라고 거기를 갔다가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이 행사를 주최를 하는 곳도 보면 두 군데가 하는데 아르헨티나 영화진흥기구인 잉카하고 그 다음에 칸 영화제의 영화 시장인 마쉐디 필름이 같이 열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뒤에 얘기를 이제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아까 박정원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주 대중 영화들 특히 이제 중남미나 스페인 이제 라틴어권의 대중들이 보는 영화들은 이미 자기 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그 바깥을 넘어서려는 이제 많은 장애물이 있죠. 언어의 장애도 있고 그 부분을 충분하게 시도하지 않고 좀 자국 시장 내에 요 블록 시장 내에 안주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예술 영화 쪽은 지금 칸이 같이 들어와서 이 벤타너스라는 행사를 하는 것처럼 아까 박정원 선생님이 얘기한 직거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험과 노하우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업자들이 중남미 영화를 픽업을 해서 세계 시장에 내놓는 이런 형태로 지금 유통 구조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있고 네. 저도 이제 국제영화제에서 작품을 선정할 때 직접 가서 영화를 보고 선정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형 업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픽업한 영화를 또 제가 영화제에 상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쿠션 들어가서 오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번 스크린이 있는 것이요. 한번 건너서 이제 유럽인들의 시선에 맞춰서 이런 영화가 국제 예술 영화 시장에서 승산이 있겠다 하는 영화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유통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좀 제한적으로 중남미 영화를 한국 극장 시장에 좀 소개하게 되는 일단 구조가 있고, 두 번째는 확실히 어려워요. 한국 영화를 수입하시는 분들이 영어권이나 혹은 이제 잘 아는 스타가 아니면 실제로 예술 영화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모험이 따르는 거죠. 네네. 극장 개봉을 할 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장애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하셨던 그 60주년 맞이해서 이제 중남미 영화 주간이나 이런 국제 영화제들에서 많은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점차 좀 저변은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중남미 영화를 딱 찍어서 영화제 때 보시는 분들도 늘고 있고요. 이게 약간 그 국내 영화 시장 아르헨티나나 뭐 멕시코나 좀 약간 안주를 하는 게 좀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좀 딱히 중남미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은 인도의 발리우드나 혹은 나이지리아의 놀리우드나, 이게 다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의 일종의 어떤 그 영화 시장의 패권을 잡은 지역 강국 영화들을 별칭으로 해서 이제 헐리우드를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네네. 이름인데, 저는 이게 그 자국,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의 그 영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특히 대중 영화들을 통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그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발목을 잡고 있는 또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지역 관객들의 기호나 취향이나 또 좋아하는 어떤 성향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대중 영화들은 그런 좀 포뮬라들을 반복하기 나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대중 영화들, 특히 장르 영화들 중심으로는 좀 많이 뭐라 그럴까요? 국제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좀 야심 있게 만드는 작품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동진 평론가님은 최근 쿠바 영화제를 기획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했어요 한 번, 네, 두 번 했어요. 어, 쿠바에서도 한 번 하고요. 쿠바 영화제를 2번 네, 기획 준비하셨네요. 네, 했다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좋습니다. 일반 대중분들에게는 네. 쿠바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두 분께서 언급해주신 중남미 콘텐츠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혹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관객분들의 반응 정말 궁금합니다. 쿠바를 다들 잘 모르시잖아요. 디아비 오스왈드가 쿠바 거쳐서 미국 달레스를 가서 JFK를 살해했다, 이런 정도 역사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쿠바는 사회주의 피델 카스트로의 국가이고 체게바라의 나라이고, 좀 약간 무서운 나라인데 되게 가고 싶고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화권에서 쿠바를 접근했었던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나 또는 일부 서구 자본주의형 국가가 문화적 편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종다양성이 완전히 깨져 있고, 영화를 볼 때 영어 대사가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게 지난 한 20년 동안 그랬었거든요. 그거를 좀 바꿔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남미 영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내지적으로 제가 시장이 개발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영화를 들여오기 굉장히 어려웠어서 뭔가 많은 작업들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쿠바 영화제였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2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자국 문화의 영화적, 영상적 종다양성이 역설적으로 OTT 때문에 달성이 됐어요. OTT 영화에 아이슬란드어로 하는 영화, 핀란드어로 하는 영화, 뭐 인디안 언어로 하는 영화, 정말 별하별 영화가 다 나오고요. 스페니쉬, 포르투갈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다양성이 역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깨졌는데, 이걸 시장으로 어떻게 묶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으로 묶어낸다는 것은 산업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은 이 영화제를 서로 상호 열기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쿠바 영화제는 북한에서
쿠바 아바나에서 한국 영화제를 하면 북한 대사관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쿠바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쿠바에서 남한 영화제를 한다는 것은 매우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년 전, 뭐 4년 전쯤에, 6년 전쯤에 네네. 쿠바 아바나 영화제에서 남한 영화 섹션을 만들어서 저희가 살짝 소개를 했었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 있었어요. 이성균 씨 나오는 거. 네, 맞습니다. 아시죠? 네. 마지막 장면 기억하세요? 그 이성균 씨가 어디 창고 같은 데 갔더니 돈이 랩으로 쌓여서 이만큼 쌓여 있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네. 네. 저는 굉장히 걱정했었거든요. 그 영화를 쿠바에서 틀면서 아바나에서 틀면서 너무 자본주의적이니까 돈을 쫓아서 끝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 쿠바 관객들이 기립박수 쳤어요. 끝까지 봤네요. 네, 그 돈. 그분들도 돈이 좋거든. 그래서 쿠바가 굉장히 뭐랄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변하고 있고 자본주의 어떤 필요성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외부와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터인데 영화가 그런 관객들의 심리를 좀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남북 영화제 같은 것도 영화권에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남한과 북한이 접촉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고요. 쿠바와 북한이 70년 맹방이기 때문에 쿠바 영화제하고의 교류가 궁극적으로는 남북 영화의 교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영화계의 살짝 이상적인 이데아적인 판단이었고 지향점이긴 했습니다. 근데 쿠바는 영화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영화, 프로파간다 영화가 많고 굉장히 낯섭니다. 그래서 저도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보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화의 교법과 그 살법이 굉장히 다른데 교리가 좀 다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순수한 정신의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쿠바 사람들은 한국의 자본주의적 장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한국 분들은 쿠바 영화 자체는 좀 낯설어하는데 쿠바가 갖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뭐랄까 이런 좀 이국적이고 또 쿠바를 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네네. 것들을 좀 뭐랄까 상쇄시켜 주고 있어서 한 쿠바 영화적 교류는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번 했습니다. 네. 네, 두 번은 저도 진짜 쿠바 가보고 싶은데 한 세 번 번 더. 할 의향 한 있으신가요? 번 더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했고요. 이번에는 중남미 드라마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또 다른 매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정원님, 중남미 드라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작품 설명도 좋습니다. 예, 그 멕시코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텔레노벨라라는 걸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텔레노벨라. 네. 네. 천사들의 합창. 네, 네. 그렇죠.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텔레노벨라라는 게 이제 중남미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뭐에선 어떤 어원이 뭐냐면 텔레비전 텔레 네. 더하기 이제 플러스 그 노벨라 소설. TV 소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남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텔레노벨라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남미는 예전부터 드라마 왕국이었어요. 사실 하루 종일 이제 드라마가 공중파에서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사실 드라마는 중남미의 대중문화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상당 부분 이제 이 텔레노벨라가 많은 이제 그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뭐 심파적인 사랑 이야기나 계속 눈물을 질질 짜거나 아니면은 불륜이나 아니면 이런 얘기들이 하루 종일 나와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중남미의 드라마가 발달했다는 거고요. 네. 사실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그 케이블 TV 중에 채널 중에 텔레노벨라라는 채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뭐 선전은 아니지만 한번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텔레노벨라를 실제로 이제 한국말 더빙된 걸로 이제 보실 수 더빙이나 아니면은 자막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제 뭐 영화도 그렇지만 이 드라마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금 킬링 타임이나 뭐 그냥 재미를 찾고 싶으시다면 저는 중남미 드라마를 보는 것도 텔레노벨라를 보는 것도 강추라고 재밌어요.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못난이 베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못난이 베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처음 콜롬비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네, Yo soy Betty la Fea라고 나는 못난이 베티입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은 그 젊은 여성인데 못생기고 패션 감각도 꽝이는 이게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여성이 어떤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회사원으로서 커리어 우먼으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도 쟁취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뻔하다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콜롬비아에서 20세기 1999년 2000년대 하면서 엄청난 메가 히트를 기록해요. 그러면서 2005년 6년으로 넘어오면서 이걸 멕시코에서 리메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라페아 마스페아인데 못생겼지만 제일 아름다운 이런 식으로 약간 번안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멕시코에서 마찬가지로 스페인어지만 이제 멕시코의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또 2006년에 만들어지면서 또 멕시코에서 메가히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디로 갔느냐? 결국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서 2007년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글리 베티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이 미국 ABC에서 방송돼 가지고 시즌 3까지 나오면서 또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기도 하고 작품으로도 작품성도 인정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국적으로 가고 최근인가는 그 이후에도 이제 폴란드에서도 리메이크를 했다고 이래요. 어떻게 보면 대륙적 성공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성공을 이뤄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드라마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뻔한 신데렐라 구조이기도 한데 하지만 기존 멜로드라마 주로 텔레노벨라가 멜로드라마였다면 여기에 약간 사회 비판적 코미디가를 가미해서 이제 중남미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 특히 이제 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문제, 그다음에 젠더 갈등이나 인종적인 문제, 계급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는 텔레노벨라의 전형적인 것을 답습하면서도 오늘 그 안에 그 틀 안에서 백인 우월주의나 남성 중심주의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이나 아니면 외모지상주의 이런 문제를 다 이게 그런 역할을 주로 재생산해오던 텔레노벨라를 패러디하고 막 뒤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 대성공을 하고 사실 굉장히 재밌어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랑도 많이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이런 국제적인 성공과 함께 이 라틴 아메리카의 중남미의 텔레노벨라도 여러 다양한 장르로 이제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막강한 배급력, 최근에 우리나라처럼 막강한 배급력이나 아니면 자본이 약간 많지는 않지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제가 드라마 설명을 하다가 이제 목이 메이네요. 네, 그렇게 성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점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미국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이제 5천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히스패닉 라티노라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 공중파로 되는 채널들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채널들이 있는 방송국이 있는데 텔레문도라는 방송국이랑 아니면 그 다음에 우니비시온이라는 방송국이 있는데 이 채널에서도 거의 하루 종일 텔레노벨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지면서 또 다양하게 중남미로 또 수출이 되고 이게 또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류로 인해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많이 나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도 중남미 드라마들도 참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많고 굉장히 이렇게 트랜스내셔널한 그런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중남미 문화를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중남미를 조금 더 애정하고 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세 분의 추천작을 들어보기 전에
아주 준비된 트레일러가 있다는데요. 트레일러를 보고 우리 세 분의 중남미 작품 추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일러 잘 봤습니다. 앞서 질문했듯이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우리 관객분들께 중남미 작품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작품 하나씩만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진영님. 그 앞서 박정원 선생님도 어글리 베티까지 오는 드라마를 얘기를 해주셨고 네. 오동진 선생님께서도 특히 이제 OTT 플랫폼을 통해서 중남미나 스페인어권 드라마들 한국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종이의 집 뭐 이런. 네. 네. 그 작품의 원작 원래 있었던 사건을 만든 아르헨티나 영화를 저희가 한번 부천영화에서 상영을 했는데 종이의 집을 얘기하니까 관객들이 많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는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서도 관객들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측면은 이게 그냥 스페인어권의 콘텐츠이지 어느 나라의 콘텐츠인지는 사실 아직은 이제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도 진입 장벽을 낮추는 장점을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 나름대로 각 국가와 지역의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좀 더 정확히 알리는 것에 방점을 둬야 될지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작품을 선정해서 상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부천영화제 같은 경우는 사실 호러 영화를 많이 들어요. 호러 SF 이런 영화들. 그래서 유명한 감독들보다는 젊은 감독들이 최근에 이런 쪽에서 특히 중남미 여성 감독들이 이 지역의 어떤 전설이나 혹은 이제 원주민 어떤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현대 여성들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엮어서 굉장히 독특한 이 장르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흐름이 일단 있고요. 그 외에 국제 영화제들 특히 이제 부산 영화제나 전주 영화제 등에서 소개되는 작품들은 아무래도 각 지역의 고유한 근현대 역사나 지역 특유의 어떤 사회적 현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영화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예술 영화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보기 좀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중 영화보다는 훨씬 영화를 통해서 중남미의 각 지역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아닐까 해서 몇 편을 좀 골라봤는데요. 네, 일단은 그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그 중남미 영화 주간에도 소개를 했었던 아르헨티나의 루크레치아 마르텔의 자마. 네, 루크레치아 마르텔은 뭐 거의 중남미 여성 감독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000년대 등장을 해서 많은 영감을 줬던 감독이고요. 이 작품도 이제 이 주인공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근대 중남미 근대의 어떤 식민의 경험 또 거기서 이제 한 개인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적으로 좀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쪽이 좀 여성 감독들이 좀 약진이 돋보이기는 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전통을 어떻게 보면은 루크레치아 마르텔이 좀 끌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작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산티아고 미트레라든지 폴리나라는 작품이 국내에 소개된 바가 있고 아르헨티나의 중견 감독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사회 비판적인 특히 이제 지역의 특성 이를테면 콜롬비아 북부의 마약이라든지 게릴라라든지 이쪽에 집중하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많긴 한데 아르헨티나 작품들은 사회 비판적인 시선이 있어도 조금 더 이제 접근하기가 좀 뭐라 그럴까 특수함이 조금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도 좀 접근이 어렵지 않은 그런 작품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마 맞나요? 네. 사마인가요? 그런 스페인어 바로.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아닙니다, 한국 아닙니다. 개봉으로는 자마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소개하는 게 더 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오동진 평론가님께서는 추천작이 있다면요? 저는 뭐 드라마보다는 여러분들 요새 뭐 TV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꼬꼬모. 그 꼬꼬무라 그래요.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뭐 감독으로 찾아서 지금 이냐리투의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올라 있죠. 바르도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런 작품을 보시다가 이 OTT라고 하는 게 인터넷 망망대해잖아요. 그래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이 바르도인가요? 네, 바르도 보시다가 이냐리투의 다른 작품 보시고 또 이냐리투의 작품 보시다가 알폰소 쿠아론의 작품 보시고 이런 거죠. 지금 OTT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에 하나 더 원더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제가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원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영미권 영화예요. 그런데 감독이 세바스찬 렐리오라는 그 아르헨티나 감독이고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이 감독의 작품이 한국에서 극장에서 개봉됐을 때 관객 수 약 800명. 네. 우리시구 여기서 대폭망한 그런 영화였는데 영화는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판타스틱 우먼 같은 경우는 남미 지역의 성소수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성소수자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더 원더를 보시고 세바스찬 렐리오의 아르헨티나 작품을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할리우드에서 와서 만든 영화도 보시고 글로리아 같은 작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꼬꼬무 방식으로 영화를 찾아가시면 할리우드에 왔을 때 이 중남미 감독들이 어떤 영화를 만들까 또 이 중남미 감독들은 중남미에서는 또 어떤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중남미 영화들을 찾아가시는 것, 드라마를 찾아가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게만 박수를 그렇게 힘들게 얘기하는 게 보이던가요? 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박수를 쳐야 네, 감사합니다. 힘을 내니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호님은 추천작이 예, 있으실까요? 굉장히 제가 오동진 평론가님이 지금 말씀하신 꼬꼬무 저도 이제 학생들이랑 수업 시간에서 그런 걸 꼭 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배우고 갑니다. 박수 받을 만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두 분 그리고 이제 지금 박진영 평론가님께서 프로그래머님께서 말씀하셨는 그 루크레시아 마르티레 자마라는 영화에 대해서 제가 지도하는 학생이 스페인어과 학생이 그 석사 논문을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라틴 중남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한국말로도 나와 있고 하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수업에서 이제 중남미 영화들을 학생들이랑 보는데 이제 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양으로 드는 전체 전공과 상관없이 드는 학생들과 보는 영화들 중에 한 3개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제가 또 아무리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뭔가 목적 의식이 있잖아요. 각 작품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목적 의식이 항상 이렇게 하다가 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 영화는 생태와 식민성에 대한 영화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Even the Rain, 그러니까 뭐 비마저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 영화예요. 아마 스페인, 프랑스, 멕시코 이렇게 합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가 되게 재미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이 영화 속 영화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축으로는 이제 그 스페인의 그 영화 감독이나 제작자가 이 볼리비아로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소위 발견하는 그 장면을 찍으러 이제 도착을 해요. 영화를 제작하러. 그런데 그게 2000년이거든요. 근데 그 2000년에 볼리비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위 물전쟁이라는 게 벌어졌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제 그 지역에서 마시는 식수를 민영화하고 이제 다국적 기업에게 그 물 사업권을 팔아넘기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도시 전체가 이제 이게 파업을 하고 저항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이 콜럼버스가 왔던 그 1492년, 그러니까 500년 전이죠. 그 시대를 영화를 찍는 거를 바라보고 시간과 또 현재의 시간 2000년에서 이 물전쟁이 물의 민영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두 가지 시간을 교차시키면서 이제 물음을 진행해요. 그래서 지금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와가지고 굉장히 금을 강탈하고 모든 자원을 착취해 나가는 그 과거의 어떤 500년 전이랑 지금 현재 볼리비아,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마시는 물, 내리는 빗물마저도 민영화하고 다국적 기업에게 의해서 운영되는 이런 식인데,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볼리비아나 아니면 중남미가 과연 이 식민성에서 과연 벗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굉장히 역사에 관한 얘기라 과거와 현재를 반추해보는 영화라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루다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 네루다는 굉장히 전 세계적인, 물론 요즘에 시를 많이 안 읽지만 전 세계적인 시인으로 유명하고 이제 사랑의 시인이죠. 그래서 아주 멋진 시 제목, 그 20편의 사랑의 노래와 한 편의 절망의 시, 이런 제목 안 읽어도 멋있잖아요. 네, 그걸 쓴 그 작가인데 이제 세계적인 작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한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1990년대에 나온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의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섬에서 그 우편 배달부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편 배달부가 이제 칠레 망명 작가인 네루다가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 시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30년 후에 지금의 칠레의 어떤 대표적인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파블로 라라인이 이 네루다를 다시 해석해 갖고 우리 칠레 전 세계인들한테 그렇게 사랑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칠레 사람들한테는 네루다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 시인이. 그래서 왜 네루다가 사랑의 시인이지만 또 다른 한편 민중의 시인일 수밖에 없는가, 칠레에서는. 그래서 네루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의미, 네루다가 죽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그 일 포스티노랑 그 2016년도에 만들어진, 칠레에서 만들어진 이 네루다가 어떻게 이 한 시인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물과 관련된 영화가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Even the Rain. 예, 물 비마저도, 이런. 그 얘기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영화가 007의 퀀텀 오브 더 솔라스입니다. 남미의 물을 독점해서 무기로 삼으려고 하는 악당과 싸우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늘 중남미의 이야기가 할리우드에 많이 차용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외로 중남미 지역에 환경 다큐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칠레 같은 경우 연안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연안 밑에 바닷속에 자동차가 다 죽었어요.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가 체이싱 코랄이라고 산호초를 찾아서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물론 좀 다국적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남미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많다. 정치적인 것도 많고 아마존 수호자 같은 환경 다큐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사실은 요즘은 극장에서 다 망하고 OTT에 다 있습니다. 네. 집에서 자녀분들과 애인들과 같이 보시면 좋을 아주 교육적인 다큐멘터리 있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예, 역시 꼬꼬무시네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다큐멘터리, 말씀하신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 라틴 아메리카가 2000년대 이후에 경제사적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제작비를 구하지 못해서 영화 작가들이, 감독들이 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굉장히 훌륭한 다큐멘터리가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작년 예전 몇 년 전에 트럼프 정부에서 중앙 아메리카 이민자 문제가 굉장히 큰 미국 내 이슈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 다큐멘터리는 이 다야니 크리스탈이라는 사람이 미국 멕시코 국경의 사막에서 죽은 거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왜 이주를 하게 되었는지 그걸 통해서 이제 왜 그렇게 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의 그러니까 3,000km가 넘는 그 행렬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여주는 영화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신문에서는 주로 이제 중미 이민 행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소식을 접했을 텐데 왜 그런가, 무엇이 잘못돼 있는가, 각 나라들이 미국과 멕시코, 중미 국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편을 소개해드렸는데 흥미로운 거는 여기다 나오는 주인공이 한 명이에요. 가엘 가르시 이 영화의 국적도 다르지만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이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남미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송강호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배우거든요. 네, 웃으실 때 그거는 좀 그거는 좀 아닌가요? 네. 네, 어쨌든 네. 잘생긴 배우를 네, 그래서 아마 그 영화가 각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멕시코 배우가 각각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배우로 성장하는데 이 배우를 한번 본다 생각하시고 이 세 편의 영화를 감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새 전문가님께서는 국내 중남미 영상 콘텐츠 확산과 대중적 인지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제가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Each person. Cada persona tiene un minuto. Por favor, empiece.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영화제에서 20년 가까이 작품을 선정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사실 그 취향에 따라서 어떤 중남미 작품들에 관심을 갖느냐 이 부분도 분명히 다르고 결국은 각각의 채널들에서 각각의 성격에 맞는 대중들을 공략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확장해 가는 게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들 얘기를 하셨지만 특히 이제 플랫폼 OTT라든지 미디어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분명히 노출될 수 있는 환경도 늘어났고 점점 더 많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 인문학적 지평이 좀 더 그 전선이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미국 서유럽적 편향적 교육과 사회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영어권보다 스페인어권이 더 크지 않나요? 네, 땅덩이로 보면. 네, 그것도 좀 조정돼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중남미 역사가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어떤 대중적 교육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것들 많이 알릴 수 있는 인문학적 뭔가의 어떤 매개체가 많아야 될 것 같고요. 예컨대 국내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수리남처럼 대규모 블록버스터로 드라마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관련한 어떤 여러 인문학 프로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컨대 쿠바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멕시코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영화만 가지고 또 영상 콘텐츠만 가지고 그 지역과의 문화 정치적 교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약간 어불성설이고요. 인문학적인 지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부 당국과 문체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두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차원에서 조금씩 바꿔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네. 예를 들면 사회자님께서도 유튜브 많이 하시고 그렇죠. 중남미 콘텐츠도 이제 가끔씩 하시잖아요. 저 중남미 콘텐츠 많이 합니다. 네네네.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영상 콘텐츠나 영화 콘텐츠나 있을 텐데 사실은 이게 중남미에서 그걸 다루는 거를 소개하거나 이걸 얘기하는 콘텐츠는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뺐을 수도 있지만 블루오션인 것 같아서 잠깐만 그런- 적어놓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남미 영화나 아니면 영상 콘텐츠나 드라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해보면서 이렇게 뭐 관심 있는 분들끼리 조금 해보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고 구독자들도 늘어나고 이렇게 그러면서 좀 더 확산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앞서 아까 봤던 영화들 그 연말에 이제 좀 보려고요 하나씩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것도 이제 영화 리뷰를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콘텐츠도 만드시고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 인력들의 교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영화제들도 그렇고 영화 진흥 기구들도 그렇고 특별히 조금 어떤 해에는 이제 중남미 영화인과 한국 영화인 중남미 영화계와 한국 영화계가 좀 만나게 되는 그 스킨십을 좀 갖는 때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질 계기가 확실히 좀 덜한 것도 사실은 스타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제 뭐 아바타의 누구죠 감독? 제임스 카메론. 제임스 카메론 와 있잖아요. 네. 일본의 감독도 와 있고 까엘 가르시아 베르날 이런 배우들이 오면 좋죠. 좋을 것 같아요. 월터 살레스의 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부터 시작된 그런 한국과 굉장히 친화력이 강한 배우인데 중남미 배우들도 어쨌든 스타가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스타급 배우들이 많이 초청되거나 교류가 되면 조금 더 친근해지지 않을까요? 중남미 문화가 그런 방법도 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외교부와 문체부의 노력이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중남미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봤는데요. 정말 큰 박수로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세 전문가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오늘 토크 콘서트의 마지막 시간이죠. 청중과의 Q&A 시간을 갖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번쩍 드시고 질문, 네, 아무 질문이나 좋습니다. 저 또한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개콘되는 페이가 얼마예요? 약간 그런 거 다, 네,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개인적인 것들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Q&A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마이크를 드리는 게 더 좋겠군요. 그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있으세요? 아무 질문이나 해주셔도.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세 분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참고로 경희대학교 스페인어과 17학번 박진현이고, 네, 박정원 교수님, 임여상 교수님의 네, 제자입니다. 네, 중남미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정말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항상 중남미 영상을 볼 때마다 이게 홍보가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다큐멘터리고 환경 관련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좀 더 대중성이 강한 컨텐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네, 궁금합니다. 남미 그 TV 드라마가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우리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우리와 비슷한 막장 드라마가 많아요. 똑같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막 싸우고 막 머리 잡고 흔들고 막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네. 그런 저는 사실은 그 콘텐츠가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은 레거시 방송사들은 좀 힘들겠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케이블 TV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정책적이라는 표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좀 어쨌든 유인책을 많이 가져와서 남미 드라마, 가족 드라마, 홈 드라마, 소프 오페라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화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 다큐도 재밌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의식을 하고 독립운동한다는 마음으로 많이 소개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기는 하죠. 근데 그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대중 영화들이 확실히 자국 혹은 그 지역 내의 소비자 타겟으로 여전히 이제 좀 시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까 그 OTT 같은 플랫폼의 어떤 나름의 잠재력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OTT에도 사실은 작품을 말하자면 사서 거기에 파는 일종의 거간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굳이 극장에 개봉을 하지 않아도 그냥 국내 OTT에 바로 영화들을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영화들이 이제 OTT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고 이분들은 어쨌든 기존에는 사실 많이 수요가 있었던 아시아 시장이나 한국 시장에 수요가 있었던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단가가 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말하자면 니치 시장인 거죠. 이 콘텐츠들을 점점 사면서 OTT에 서비스를 하는 이런 식의 시도가 지금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아르헨티나에 가니까 한국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배급자들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 배급자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극장 개봉은 요원했었던 남미, 중남미 지역의 대중 영화들, 코미디나 스릴러나 이제 가족 드라마들 이런 영화들이 조금 더 많이 한국 관객들에게 좀 확대돼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좀 갖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못 알아봤네. 바로 있었는데 어쨌든 반갑고요. 앉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어려운 좋은 컨텐츠들을 소개해줬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뭐 넷플릭스나 왓챠나 이런 OTT 서비스들에 들어가서 일단 스페인어로 된 거나 중남미인 것들 한번 있잖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쭉 봐보면서 약간 스펙트럼을 조금씩 넓히다 보면 또 이제 또 환경 영화도 재밌어질 테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거에 아까 말씀드린 친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만 더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관심은 생겨나는 것이라고 저는 뭐 그게 쉽지는 않지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더, 네,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크게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온 류현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박정원 교수님이셨는지 오동진 평론가님이셨는지 제가 정확히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제가. 네, 해주셨던 말 중에 지금 중남미 컨텐츠들이 그냥 단순히 스페인어권의 컨텐츠라서 소비되고 있는 거지 뭐 콜롬비아 영화라서 아니면 아르헨티나의 영화라서 소비되고 있는 게 아닌 게 조금 안타깝다. 둘 중에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될지 혼란스럽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공공외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공외교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오징어 게임이든 아니면 뭐 다른 영화들이 다 한국 콘텐츠가 아니라 그냥 영화가 재밌어서 봤는데 알고 보니 한국이었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그냥 한국이 한국으로서의 매력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와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어째서 이런 고민이 이어졌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박정환 선생님도 아니고 오동진 선생님도 아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거는 중남미 영화여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비영어권의 작품들을 선정해서 상영을 영화제에서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동유럽도 이를테면 뭐 특히나 저쪽 발칸 지역이나 발트 3국 이쪽은 어떤 영화를 보시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쪽 영화들은 영어로 영화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영화를 볼 때 느꼈던 게 제가 영화를 이해를 하려면 그 지역을 알아야겠다라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이를테면 콜롬비아 영화를 볼 때 이건 어떤 상황인 거지? 왜냐하면 영화들이 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파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가 그 영화들을 관객들에게 온전하게 소개를 할 수가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저도 조심스러워지는데 막상 관객들은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의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제에서 보는 예술 영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적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정하고 제대로 보시게끔 하는 게 먼저인지 어쨌든 보시게 하는 게 먼저인지는 어떤 게 답이다 보기보다는 동전의 양면 혹은 결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까. 특히나 지금 비슷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 측면이라면 더 많이 보게끔 하는 게 더 좀 급한 일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두 편씩 보시면서 중남미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아까 이제 오동진 선생님이 제안하셨던 방법을 뭐 저도 영화제에서 할 수도 있고 박정원 선생님도 학교에서 하실 수 있고 공공외교에서도 저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개별적 정체성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세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제너럴한 얘기로 가는 게 맞겠죠. 사실은 그렇게 방법적으로 편하고 그런 다음에 세부화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마 문화적으로도 사실은 대중들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쉬운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예컨대 지금 개봉하고 있는 뭐죠? 올빼미. 조선 궁중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뭐 인조 반정과 뭐 소현세자의 죽음과 뭐 그 당시에 1600년대 역사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아마 올빼미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편적이고 제너럴한 얘기로 들어가서 스스로 관객들이나 또는 만드는 필름 메이커들이든 뭐 아니 컨텐츠 메이커들이 스스로 세부적인 사안으로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유도하는 것 이게 아마 순차적으로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영화와 예컨대 이란 영화와 이라크 영화를 대중들이 구분할까요? 쿠르드 영화를 그렇게 구분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중동 지역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면 스스로 구별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화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외교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떠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사회자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네네네. 이 아까 지금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시잖아요. 실제로 중남미에 대한 거 이것저것에 네. 대해서 그런 거 많이 하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네. 어떤 것들 느끼셨는지 그것도 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요. 저는 정말 큰 기대를 품고 라파엘이라는 캐릭터로 이렇게 그 밖에 이렇게 나가면서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무조건 스페인어로만 막 쓰고 그 멕시코 사람처럼 이렇게 다 옷 입고 화장하고 다 메이크업하고 했는데 네. 이게 스페인어라는 게 참 이상해. 저도 11년 넘게 살다 왔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영어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아직까지는 좀 그게 좀 아쉬운 방면이 좀 있어요. 스페인어 너무나 언어가 너무 예쁘고 로맨틱하고 한데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언급하셨듯이 블루오션인 것 같아서 나중에 좀 만드시면 저 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ll be there. Estaré allí. Gracias. 코미디 빅리그 출연료가 여기 관계자분 없으시죠? 네, 저는 한 120 정도 됩니다. 네, 회당 네,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개코는 75였어요. 네, 12년 동안. 유튜브는 몇만? 유튜브를 저는 이제 무시를 못합니다.
처음 초창기 때는 페이가 없었어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여러분 유튜브가 TV보다 더 많이 네. 줍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버 김성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얘기 문 밖에 나가시면 다 비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지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데 영화 드라마만큼 좋은 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영상 콘텐츠와 함께한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 중남미 문화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멋진 우리 전문가님 세 분께서 말씀해주신 중남미 영화들과 드라마를 트레일러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최근 중남미와 한국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며칠 안 남은 2023년도에도 한중남미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길 바라봅니다. 이것으로 오늘 라틴 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 2부 전문가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과 우리 세 분 전문가 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명 MC 유튜버 김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uchísimas gracias por todo.